안녕하세요. 전 쌍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이곳에 올라온 사연을 듣고 있다 보면 제가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곤 해요. 마치 제 인생은 이곳에 올라온 사연들의 종합 세트인 것처럼 전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겪었거든요. 어렸을 적 가족을 잃게 되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라면 할 수도 있고, 결혼해 정말 행복했던 시절을 말하라면 몇 시간도 떠들 수 있죠. 그러다 제게 찾아온 비극과 슬픔, 그리고 다시 가지게 된 희망 등등, 정말 전 버라이어티하게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는 짧게 얘기하고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얘기할까 해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제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사실 지금 제가 가족들과 둘러앉아 하하호호 할 수 있는 건 그냥 얻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 얘기 정말 흥미진진한데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으며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할머니가 계셔서 저를 걷어주셨고, 너무 일찍 부모님을 떠나보내게 되며 충격이 컸었지만 저는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를 의지하며 지낼 수 있어서 겨우 버틸 순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부모님 그 이상의 존재셨고, 저는 그런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 무사히 성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으셨던 할머니께서도 제가 성인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시며 저는 결국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됐죠. 물론 할머니 말고도 친척분들이 계셨지만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었던 제가 그분들의 보살핌을 바랄 순 없었어요. 친척분들 역시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 저를 거두는 걸 먼저 권하진 않으셨고요. 그래서 저는 홀로 살기로 결심했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쭉 홀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를 걱정해 주시는 어른들 덕분에 가끔씩 친척 어른들을 만날 수는 있었지만, 같이 사는 식구가 없는 저는 고아와 마찬가지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일찍이 고아가 된 아이들보다야 나은 삶이었지만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움은 저도 마찬가지였네요. 혼자라 그런지 부쩍 외로움을 많이 타던 저는 다행히도 일찍이 좋은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혼자인 제 외로움을 알고 저를 도와주던 남자친구에게 저는 많이 의지했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아껴주고 챙겨주는 남자친구에게 많은 위안과 안식을 얻었던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귀던 남편과 결혼하며 제게는 또 다른 가족이 생겼고, 저는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생겨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의 존재보다 제게 더 위안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심성이 고우시고 좋으신 저희 시어머니셨죠. 어머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됐던 날, 여태 혼자 지내느라 고생이 많았겠다며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던 어머님께서는 결혼 후에도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시며 무척 잘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일찍이 아버님을 여의고 과부가 되셨고, 고생이란 고생은 전부 하시면서 어렵게 남편을 키우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집착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보통 혼자 드신 시어머니들은 외동아들에게 집착을 보이기도 하신다고 하니 희생하신 만큼 자식에게 기대와 욕심을 가질 법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그런 게 전혀 없으셨어요.
아들에 대한 욕심이나 질투가 전혀 없으셨던 어머님은 되려 며느리인 저를 딸처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보통의 시어머니들과 달랐던 저희 어머님 덕분에 저는 시댁 일로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머님은 늘 저를 며느리가 아닌 딸로 대해주셨고, 그런 어머님 덕분에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부모의 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아무리 제게 잘해준다고 해도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렇게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과 부모님 같은 어머님 덕분에 결혼한 후로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더 바랄 게 없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고만고만한 벌이에 형편은 썩 좋지 않았지만 저를 끔찍이도 생각해주는 가족이 있기에 저는 힘든 게 하나도 없었네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어머님과 남편만 있다면 다 견뎌내고 웃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님께서 제게 잘해주시는 만큼 어머님께 잘하고 싶었던 저는 어느 날 남편에게 합가를 제안했어요. 어머님께서는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실 텐데 그럴수록 혼자 계시는 어머님이 걱정됐거든요. 거기다 제가 거의 매일같이 어머님을 찾아가 뵙고 시댁에서 살다시피 하다 보니 매번 귀찮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조르듯 합가를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먼저 합가하자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냐며 웃더라고요. 하지만 어느새 저는 시댁이 제 친정이나 다름없이 느껴졌습니다. 친정 부모 없는 제가 안쓰러우신 건지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챙겨주시는 어머님 덕분에 오히려 제가 그 집 딸인 것 같다며 농담할 정도였으니 제가 어머님과 같이 못 살 이유가 뭐가 있겠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제 제안으로 어머님을 모시게 됐고 같이 살게 된 생활은 제 예상대로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같이 지내며 저희를 직접 챙겨주실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고 저는 친정엄마 같은 어머님을 매일 뵐 수 있어서 좋았죠.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줄 알았던 어머님께도 제가 그때까지 모르는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한 집에 살다 보니 그동안 미처 몰랐던 어머님의 모습을 알게 됐거든요. 저희 어머님께서 워낙 자기 자랑을 하거나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자식들인 저희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동안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 어려운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시며 사람을 하나하나 챙기고 계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그동안 쌈짓돈을 쪼개어 불우이웃에게 반찬과 생필품을 나누고 혼자 계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챙기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전에도 어머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어머님께서 길에 노숙자나 어려워 보이는 분들을 도와주고 챙기시는 모습들을 보긴 했었지만 그때 잠깐씩 봤던 게 전부인 줄 알았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그것도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돕고 계시는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님께서도 연세가 있으시고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분이 아니시다 보니 도리어 도움을 받으시면 몰라도 누구를 도와주실 형편이 아니었는데도 그런 것을 모두 감수하시며 남을 돕는 어머님의 모습에 저는 큰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도 좋았던 어머님이었지만 천사와 같은 어머님의 모습을 알고 나니 저는 더더욱 어머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어머님을 보며 가끔 속이 상할 때도 있었어요. 선의를 베푸신다고 전부 선의로 돌아오는 게 아니다 보니 가끔은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일이 생기기도 하고 본인보다 남을 생각하느라
제 걱정을 끼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면 어머님은 늘 아무렇지 않게 웃어 보이셨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당신부터 먼저 챙기시지 싶어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밝은 얼굴로 끊임없이 봉사와 나눔을 행하는 어머님을 보며 저는 어머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분이 천국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가나 싶었지만 그런 어머님께서도 현생에서 보상받으실 수는 없는 건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어머님께서는 늘 힘들게 사셔야 했습니다. 그런 어머님이 안타까웠던 저는 제가 대신 더 잘해드려야겠다 다짐하게 됐죠. 그래서 기다리시는 손주도 빨리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제 바람과 달리 저희 부부에겐 오래도록 아이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가지고 싶었던 저였기에 결혼하고부터 아이 계획도 계속 노력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부 건강에도 이상이 없고 고부 갈등이나 부부 간의 문제도 하나 없이 스트레스 하나 없는 행복한 상황이었는데도 뭐가 문제인 건지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임신 테스트를 할 때마다 매번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며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죠. 매번 한 줄짜리 테스트기를 보며 왜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찾아오지 않는 건지 저는 제가 뭔가 부족한 게 아닐까 자책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니는 함께 마음 아파해 주셨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번에도 임신이 아니래요. 남들은 생각도 못했는데 임신이 됐다고 하던데 왜 매번 저는 이렇게 노력하고 바라는데 임신이 안 돼서 저 스스로도 또 어머님께도 마음고생하시게 만드는 걸까요? 어쩌면 제가 엄마 자격이 없어서 안 생기는 걸까요? 아니야, 아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마음 편히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좋은 소식이 들릴 거야. 그리고 그때는 네가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분명 그럴 거니까 속상해하지 말고 기운 내렴. 네가 자꾸 힘들어하면 나도 마음이 아프잖니. 그러니까 울지 말어, 응? 분명 어머님께서도 속으로는 손주 소식을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저를 생각해서 괜찮다고 기다려보라 말씀해 주시는 어머님을 보며 저는 더더욱 어머님께 죄송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어머님과 남편 덕분에 버티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에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은 저에게도 어머님께도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제 경우 부모님과 할머니, 거기다 남편까지 내 가족이었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며 삶의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리게 됐죠. 그런데 삶의 가장 최악의 순간, 견디기 힘든 슬픔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그 무렵, 기적이 찾아왔어요.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며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한 그 순간, 제 뱃속에 저와 남편의 분신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남편이 그토록 바랬던 임신을 했던 거죠. 그것도 한 명이 아닌 2명이나 있었어요. 제가 쌍둥이를 임신했거든요. 처음엔 임신을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을 잃고 너무 큰 슬픔에 몸이 안 좋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원에 갈 생각도 하지 않았었죠. 그런 저를 어머님께서 억지로 병원에 데려가 주셨고 여러 검사를 하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됐다는 걸
그것도 쌍둥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던 겁니다. 임신이라는 결과를 받고도 처음엔 하늘이 참 야속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조금만 더 일찍 보내주시지. 내 남편이 쌍둥이들과 행복할 것들 다 누리고 한참 뒤에나 데려가실 일이지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간 건가 싶어서 말이죠. 억울하고 원통했는데 마음속에서는 다른 다짐도 생겼어요. 바로 몇십 분 전만 해도 이대로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우리 두 사람의 분신이 제 뱃속에 자라고 있다고 하니 살고 싶더라고요. 제 아이들 정말 잘 키우고 싶은 겁니다.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샘솟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삶의 의지를 다시 불지피며 열심히 살았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제외하곤 이제 제게 유일한 가족인 어머님을 모시며 남편을 데려간 하늘에게 보란듯이 잘 살려고 했죠. 하지만 나이 든 어머님과 쌍둥이를 임신한 제가 생계를 이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 혼자 제 몸 챙기며 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물론 어머님께서 저보다 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워낙 며느리를 끔찍하게 생각해 주셨던 어머님이셨기 때문에 제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주시며 돌봐주셨죠. 그런 어머님의 지극정성의 보살핌을 받을 때마다 어머님께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몸 하나 챙기는데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그쯤 어머님을 챙겨주시는 분이 생기셨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계시던 아주머니셨는데 마치 어머님을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고향 언니처럼 어머님을 챙겨주시는 분이었죠. 아유, 형규 엄마, 이것 좀 먹어봐. 내가 이번에 고향에 내려갔다 오면서 받은 건데. 아이고, 우리 형규 엄마 며느리분도 계셨네? 미안해요. 내가 현관문을 펄컥 열고 들어와서 많이 놀랐죠? 난 형규 엄마 혼자 있는 줄 알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머님께 얘기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아주머니실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며느리인 제가 챙겨야 하는 일을 아주머니께서 대신해 주셔서요. 저희 어머님 곁에 아주머니께서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아주머니께 도움을 많이 받네요. 감사해요. 아유, 감사는 무슨. 나도 형규 엄마랑 어울리는 게 좋아서 이러는 건데. 그렇게 나 띄워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동네 엄마들끼리 수다나 떠는 일인데 뭐. 이렇게 자주 들여다봐 주시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안심되고 도움된다고요. 제가 일을 나가야 하는데 하필 어머님과 일하는 시간이 정반대라 혼자 계실 때마다 챙겨드리지 못해서 항상 죄송하고 다른 문제는 없을까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아주머니께서 자주 찾아오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신다는 어머님 말씀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아휴, 남의 집 드나든다고 구박 안 줘서 내가 더 고맙지. 나도 이 집 사정 형규 엄마한테 대충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가는 거고 챙겨주고 싶은 거고. 형규 엄마도 고생 많지만 우리 며느리분이 진짜 고생 많이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 나간 동안은 형규 엄마 걱정하지 말고 일하는데 임신한 몸 챙기는데 신경 써요. 알겠죠? 아주머니는 저에게도 어머님에게도 은인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또 바라는 것 없이 어머님을 챙겨주는 아주머니를 보며 평생 남들에게 도움 주셨던 어머님께서 이제야 그 착한 행동들의 보상을 돌려받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도움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죠.
아주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종종 선물로 표현하곤 했거든요. 아주머니 덕분에 저 역시도 어머님께 써야 할 신경을 반 이상 줄일 수 있었고 임신에만 온전히 신경 쓸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임신한 몸에 신경을 쓰며 10달을 잘 지낼 수 있었고 그토록 고대하던 제 아이들을 만나는 날이 됐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하는 날이 됐던 거죠. 초산에 쌍둥이라 자연분만은 위험해서 제왕절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왕절개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됐고 그로 인해 준비한 혈액이 부족했던 긴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다행히 두 아이의 출산은 무사히 끝난 뒤라 아이들 건강엔 문제가 없었지만 수술받던 병원에서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질 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죠. 그래도 다행히 병원 측 빠른 조치와 빨리 종합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어서 더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식을 차리고 일어났을 땐 이미 출산하고도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였어요. 또 의식을 차리고도 바로 움직일 수 없어서 제가 낳은 아이들을 사진으로 먼저 만나게 됐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며 저도 회복해갔고 아이들도 건강해지면서 고대하던 모자간 상봉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저는 꼬박 한 달을 채우고 나서야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을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갔더니 바로 며칠 전까지 제 품에 안겨있던 쌍둥이 중 한 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어딜 간 게 아니라 아예 아이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죠. 저는 저 대신 아이를 봐주고 계시던 어머님께 사라진 민우가 어디 간 거냐고 묻게 됐어요. 어머님, 근데 민우는요? 민우는 어디 있어요? 민우? 민우는 내가 좋은 곳으로 보냈다. 앞으로 너랑 나, 그리고 민우, 이렇게 세 식구만 살면 돼. 어머님께서는 대뜸 민우를 어딘가로 보냈다고 말씀하시며 이제 이렇게 세 식구만 잘 살면 된다는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인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죠. 저는 어머님을 붙잡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며 묻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태어난 아이를 어디로 보내요? 우리 사정이 많이 안 좋잖아. 형규 죽고 나서는 더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형편의 쌍둥이를 키우는 건 힘든 일이라고. 난 내 손주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보이 네가 더 중요해. 형규도 사고로 그렇게 된 마당에 너까지 잘못되는 건 절대 볼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민우를 좋은 곳으로 입양 보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정말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애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가 키우게 된 민우, 이 아이 한 명만 잘 키우자. 입양이요? 지금 민우를 입양 보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우를 왜 입양 보내요? 제가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입양을 생각하시냐고요? 우리 형편 그렇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어머님께서 애들만 봐주시면 저 혼자서도 우리 네 식구 책임질 수 있다고요. 민우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얼른 입양 보냈다는 곳에 전화하셔서 다시 데리고 가겠다고 전하세요. 얼른요. 보이야,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고 하잖니. 애 한 명 키우는데 애 앞으로 돈이 얼마가 드는지 계산을 해주는데 그 돈이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 내가 형규 키울 땐 돈이 지금처럼 드는 것도 아니었는데 나도 그 돈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았어. 우리 형규도 그놈의 돈 때문에 내 밑에서 정말 고생 많았고.
근데 너는 나보다 더 돈도 많이 드는 시대에 애가 둘이나 있어. 네가 얼마나 고생할지 내가 보지 않아도 훤하다고. 이제 막 태어난 내 손주한텐 미안하지만 난 보이 네가 더 중요하다. 네가 힘들어서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데 내가 그걸 알면서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겠니? 그렇다고 내가 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보낸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너와 민우 두 사람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민우 정말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고 했어. 나랑 약속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그만 움직이고 진정 좀 해. 너 아직 다 나은 거 아니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진짜 민우를 입양 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게 어떤 말도 하시지 않고서 말이죠. 형편이 어렵다곤 하나 아이를 못 키울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아이를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의사는 묻지 않고 황당한 결정을 내린 어머님 때문에 속이 타 죽을 것만 같았죠. 우선 어머님의 황당한 생각을 계속 듣고 있는 것보다 아이를 찾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 저는 계속해서 아이의 행방에 대해서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아이의 행방에 대해선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서 계속 입양을 보내야 했던 이유만 설명하셨어요. 애타고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머님의 황당한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아이를 입양 보낸 이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누군가의 말을 옮기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계속해서 민우를 좋은 곳에 보내줄 거라는 지인이 등장했어요. 그 이상한 부분을 눈치챘던 저는 이번 일이 그 지인과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 사람에 관한 질문을 하며 어머님을 추궁했습니다. 어머님, 민우 입양 보낸 거 어머님이 생각하신 거 아니죠? 민우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는 그 지인, 그 사람이 어머님께 이런 얘기들 한 거죠? 애 키우는데 드는 비용, 제가 힘들어할 거라는 말 등등 전부 그 사람이 어머님께 말한 거 맞죠? 지인? 아이, 지인은 무슨 지인이 있어? 전부 내가 생각한 건데.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군데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부 거짓말한 거예요. 요즘에 아이 키우는데 도와주는 것도 많고요. 중고거래나 인터넷 카페로 아이에게 필요한 용품들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그냥 주는 것도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아이에게 드는 비용 아낄 수 있다고요. 거기다 제겐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아이들 잠깐씩 봐주는 것만으로도 제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요. 저 아이들 키우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힘들든 안 힘들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아요? 어머님께서도 형규씨 키우실 때 자식이 내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되고 힘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럼 저도 당연히 그렇게 느끼겠죠. 전 제 아이와 떨어지는 게 더 힘들어요. 더 미치겠다고요. 그러니까 얼른 입양 보내자고 꼬드긴 그 사람이 누군지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민우 얼른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네? 제가 어머님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아차린 듯 말을 하자 어머님께서는 당황하셨어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듣고 자신께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인지하셨는지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셨습니다. 결국 제게 이번 일과 관련된 사실을 말씀해 주셨죠. 보이야, 어떡하지? 내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은데 미안하다. 미안해. 난 정말 보이 너를 위해서 그랬던 건데. 민우 입양은 진경이 아줌마가 먼저 말한 거야.
그렇게 해야 보이 네가 덜 힘들 거라면서. 내가 보이 너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어. 처음엔 나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진경이 아줌마가 내 앞에다가 신문하고 잡지 스크랩한 걸 잔뜩 가져와서는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여자 혼자 키우다 잘못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면서. 그래서 난 보이 네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걱정된 마음에. 아우,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얼른 진경이 아줌마한테 전화할게. 아우, 어떡해. 난 진경이 아줌마 말만 믿고. 어머님 입에서 어머님께 도움을 주시던 진경이 아주머니 이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듣게 된 처음엔 어머님께서 흥분한 저를 진정시키려고 거짓말을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진경이 아주머니는 그럴 분이 아니시기도 했고, 어머님께서 워낙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으시고 순진하시다고 해도 겨우 신문 잡지 스크랩한 걸 믿고 손주를 입양 보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어설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어머님의 표정을 보니 둘러대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정말 그 말을 믿고 그런 행동을 하셨던 거였어요. 아마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게 말이 되는 일이냐며 반문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그렇게 어설픈 거짓말에 넘어가신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이 이유는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알게 된 일이죠. 그때까지 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어머님께서는 경계성 지능장애였습니다. 요즘엔 언론 매체를 통해 종종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이 있었을 때만 해도 우리 사회의 생소한 단어였죠.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겉으로 표가 나지 않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물론 어머님과 같이 지내며 가끔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일이나 복잡한 일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걸 보긴 봤었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학업을 일찍이 그만두시고 평생 아들을 위해 힘든 일만 해오셔서 복잡하거나 이해가 필요한 일을 싫어하시고 어려워하신다고 생각했었죠. 그렇다고 어머님께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아들을 홀로 키우셨던 분이라 경미한 지적장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경계성 지능장애로 인해 어머님께서 어설픈 거짓말에도 쉽게 넘어가셨던 겁니다.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대부분이 의심이 적고 남의 말을 잘 믿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어머님의 성격을 일찍이 알아차린 그 여자는 그걸 이용해 며느리인 저를 끔찍이 생각하시던 어머님을 속였던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머님께서 경계성 지능장애라는 걸 몰랐던 때였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 여자에게 무슨 약점을 잡히셨거나 협박을 당해 그 여자가 제 아이를 빼앗아 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 상황이라면 어머님께서 그 여자에게 연락하게 놔두어서는 안 됐습니다. 어머님께서 눈치챘다는 걸 알게 된 그 여자가 무슨 수를 쓸지 몰랐으니까요. 그 여자가 다른 수를 쓰지 못하도록 제가 직접 찾아가는 게 나을 듯 싶었어요.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잠깐은 했었지만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 접수하고 이러다 저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그 여자에게 전화하지 말란 말씀을 드린 뒤 같이 그 여자 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 여자의 집 앞에 도착해서는 어머님께서 초인종을 눌렀고 현관문이 열렸어요. 저는 어머님 뒤에 웅크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그 여자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곤 집을 둘러보다 아이가 없다는 걸 알고 놀란 여자에게 아이의 행방에 관해 묻게 됐습니다. 뭐야? 왜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쳐들어오는 건데? 형규 엄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며느리랑 우리 집에 올 거였으면 온다고 연락을 줘야지. 저희 어머님 쳐다보지 말고 저보고 얘기하세요. 우리 민우 지금 어딨어요? 민우 어딨냐고요? 뭐? 민우? 걔가 누군데 나한테 이래?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을 가지고 왜 나한테 묻고 있냐고? 형규 엄마,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야? 형규 엄마네 며느리가 나한테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건 모르겠어. 얼른 며느리 데리고 우리 집에서 나가. 데리고 가라고. 우리 어머님께 다 듣고 왔어요. 그쪽이 제 아들 민우 입양 보내자고 꼬드겼다면서요. 우리 어머님 협박해서 내 아들 데려갔다면서요. 어딨어요? 내 아들 어딨냐고? 아들? 아들을 왜 나한테 찾고 난리야? 내가 걔를 왜 데려가? 그리고 뭐? 꼬드겨? 누가? 내가? 무슨 말도 안 된 소리를. 형규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내가 자기를 꼬드겼다고? 아니잖아. 나 그런 적 없잖아. 그런데 왜 그런 거짓말을 며느리한테 해? 형규 엄마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내가 자기한테 그동안 얼마나 도움을 줬는데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자기야, 나 그런 적 없어. 형규 엄마가 자기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자기 아이를 왜 입양 보내자고 하겠어?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한 소리지 않어? 아무래도 형규 엄마가 형규 잃고 정신적으로 이상해져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일이던 난 아니야. 내가 입양 보내자고 해서 얻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짓을 해? 응? 어머님이 지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여자는 어머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괘씸한 것도 괘씸한 일이었지만 당장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를 찾기 위해선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으니 그 여자와 실랑이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여자를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기 시작했죠. 그리곤 여자가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머리와 몸을 인정사정 없이 구타했어요. 그러자 꼴이 엉망이 된 여자가 그만 멈춰달라며 사정사정을 했고 아이가 있는 곳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말할게. 말할 테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아이가 있는 곳 지금 바로 알려줄게. 내가 네 시어머니 꼬드겨서 입양 보내자고 한 것도 인정하고 네 아들이 있는 것도 알려줄 테니까 제발 그만하라고. 수작 부리는 거면 내가 가만 안 둬. 그래서 내 아들 어딨어? 지금 내 아들 어딨냐고? 여잔 제게 다시 맡기라도 할까봐 급히 제 아이가 있다는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줬어요. 그리곤 뭔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저에겐 없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곳을 알게 됐으니 한시라도 빨리 그곳으로 찾아가야 했죠. 그리고 혹시 그 여자가 제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어머님께 여자를 붙잡고 있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머님, 저 민우 데리고 올게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이 상황을 넘기려고 거짓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이 여자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세요. 그리고 절대 이 여자가 하는 말 듣지 마세요. 이 여자가 어머니께 뭐라고 하든 무슨 협박을 하든 겁먹지 마시고 제가 올 때까지 붙잡아 두세요. 이 여자 어디 못 가게 꼭 붙잡고 계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 알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도망 못 가도록 붙잡고 있을게. 내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마. 그러니 걱정하지 마.
저는 어머님을 믿고 제 아들이 있다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 중간에 여자가 적어준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기도 했지만 전화는 계속해서 통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제 아들이 있는지 어디인지 누가 제 아들을 데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종이에 적혀 있는 주소지로 향하게 됐죠. 그리고 얼마 후 제 아들이 있다는 주소로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였어요. 1층짜리 작은 주택이었죠. 더없이 평범해 보이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 아들을 입양한 부부가 사는 집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직 제 아이가 그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치 않았고 그 집안에 민우가 있다고 해도 상대 측 부부 역시 이 상황이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일 테니 너무 놀라지 않게 차분히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집 초인종을 눌렀죠.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 동안 기다려도 현관문 안쪽에서 어떠한 반응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몇 번 더 눌러봤죠. 하지만 몇 번을 눌러도 반응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부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혹시 어머님께서 그 여자를 놓치셔 여자가 미리 대피하라고 연락하진 않았을지, 그래서 이미 민우를 데리고 집을 떠난 건 아니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마음이 조급해졌던 저는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손으로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힘없이 열리는 걸 보며 안심이 되기보다는 걱정이 됐습니다. 문단속할 정신도 없이 도망을 친 건가 싶어서 말이죠. 불안한 생각에 차마 문을 열지 못했던 그때 아주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집안에 제 아들 민우가 있다는 소리였으니까요. 저는 제 아들 민우를 데리고 오기 위해 다급히 문을 열어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현관을 지나쳐 거실과 주방으로 보이는 곳으로 뛰어갔죠. 그런데 그 집 안으로 들어선 그 순간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저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상상 못할 모습이 그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곳엔 10명이 넘는 갓난아기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아이를 찾고 싶은 마음에 환영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던 저는 제 볼을 직접 꼬집기까지 했죠. 볼에서 느껴지는 통증을 느끼며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장면이 현실임을 말이죠. 분명 집 밖도 집 안도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였는데 그 평범해 보이는 가정집 거실 가운데 마치 산부인과 신생아실처럼 여러 명의 아이가 각각 요람하니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그 전에 제 아이 민우를 찾는 게 우선이다 싶었습니다. 서둘러 요람 안에 있는 아이들을 한 명씩 확인하게 됐고 다행히 10명이 넘는 아이들 가운데에서 민우를 찾을 수 있었죠. 민우를 제 품에 안고 나서야 저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를 찾고 마음이 놓이자 그제야 수상한 모습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가정집에 아이가, 그것도 나이는 제각기 달라 보이지만 다들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로 보이는 아이가 10명이나 넘게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입양을 보내기 전 임시로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입양과 관련된 기관 같지도 않아 보였어요.
그러기엔 그 집안에 있는 아기들 모두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방치된 모습이었죠. 이미 제가 그 집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여러 아이가 금방이라도 경기할 것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있는 요람에는 대소변을 제대로 치워주지 않았는지 이불과 옷가지에 얼룩이 져 있었죠. 아이들이 그런 상황인데도 이 집에 아이를 봐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입양과 관련된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됐죠. 그렇다면 이곳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의문을 품은 순간 아이들 울음소리 사이로 성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닌 2명의 목소리였죠. 네, 이모님. 그러니까 제가 조건들 다시 말해보면 성별은 여자아이에 나이는 2살 미만, 혈액형은 O형이나 B형, 얼굴은 이왕이면 예쁘고 귀여운, 이렇게 맞죠? 생각보단 까다롭진 않네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저희가 없어도 필요하다고만 말하면 빨리 수배하잖아요. 요구 조건에 있는 아이는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제시한 금액만 전해주세요. 네? 이모. 조건이 많든 적든 까다롭든 안 까다롭든 저희가 받는 돈은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 아시잖아요. 한두 번도 한 것도 아닌데 왜 또 그런 말씀하세요? 네? 그거야 그쪽 사정이지. 우리가 그쪽 사정까지 다 맞춰가면서 일해야 해요? 그리고 조건이 안 까다로워서 그 돈이지. 거기서 하나라도 더 붙으면 플러스 알파라는 건 이모도 아시면서. 그럼 저희 쪽 가격 그쪽한테 전해주시고 연락 주세요. 그럼 전화 끊습니다. 진짜 하루 이틀 일한 것도 아니면서 왜 이러는 거야? 야, 이 대구 아줌마가 뭐라고 하는 줄 아냐? 잠깐만, 나 업무 통화 중. 네, 사모님. 말씀하신 내용들 전부 다 받아 적었고요. 최대한 이 내용에 맞는 아이를 찾아볼게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죠. 사모님께서도 지인분께 저희 소문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나 빨리 연락해 오나? 이렇게 딱 맞는 조건의 아이를 어떻게 찾았나 생각하실 정도로 일 처리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니까 괜한 염려 마세요.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사모님께서 요구하신 날짜 근처에 태어난 아이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 상관없을까요? 물론 사모님께서 요구하신 조건 다 맞춰드린다는 전제 하에 나온 금액이긴 한데 처음 얘기 들으신 것보다 2배에서 3배는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아무래도 아이들 태어난 날짜나 시기가 맞추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그것도 1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문제 없는데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다른 사람들 눈에도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액이 좀 괜찮으시다고요? 그럼 오늘 제가 사모님 계신 곳으로 가서 선수금 받고요. 아이 데려가시는 그날 잔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의뢰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방금 전화한 사람 오늘 바로 진행한다고 해? 왜 그 저번에 그 2살 곱슬머리 여자애 데려간 아줌마 있지? 그 아줌마가 우리 알려준 모양인데 그래서 그런지 바로 진행하겠다고 그러네.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거절할까 하다가 때마침 조건에 맞는 애가 있길래 약 좀 치고 해준다고 했지. 야, 그래도 그런 의뢰 받으면 안 된다니까. 의뢰자 통해서 연락해 오면 우리 위험한 거 몰라? 자칫하다가 꼬리 밟힌다니까. 알아. 근데 조건에 딱 맞는 애도 있고 애들 하루하루 지나면 조건 맞추기도 어려우니까 이번만 한 거야.
그리고 그 아줌마가 떠들다가 우리한테 연락해 온 게 아니라 내가 애는 만족하는지 확인하러 갔다가 진짜 사정 급한 사람 있다면서 도와달라고 하길래 수락한 거야. 어쨌든 조심해라. 그나저나 그쪽에서 중요시하는 조건은 나이야? 아니 왜 막 태어난 아이로 해달래? 그 한두 달 이내 태어난 아이로 해달라는데 뭐 때마침 딱 그런 애가 들어왔잖아. 그 최씨 아줌마가 데려온 남자아이. 혈액형도 A형이고 나이도 딱이라 걔로 보내려고. 오늘 진행비 받고 한 3일 뒤에 준비됐다고 연락하면 적당하겠지? 두 사람 모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거래한다는 말을 하는 게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아이들의 성별과 생김새, 나이 등등 조건에 맞춰 돈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걸 듣고 있자니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죠. 바로 아동 인신매매였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두 사람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불법적인 입양일을 하는 게 확실해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의 입에서 언급하고 있는 갓난아이의 대상이 제 아들 민우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의 A형이었고 태어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거기다 아이를 데려왔다는 사람이 최씨 아줌마였는데 저희 어머님을 속이고 민우를 데려간 그 여자의 이름이 최진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일만 늦었다면 제 아들 민우를 영영 못 찾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찔한 상상에 식은땀이 흘렀고 당장이라도 민우를 데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도망치면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물론 제가 그 집을 도망쳐 나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쉽게 믿겠어요. 거기다 그 집을 나온 뒤라 증거도 없을 테고 경찰이 온 걸 눈치챈 두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 혼자 민우를 데리고 도망칠 수 없었어요. 그곳에 있던 아이들 역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진 모르는 일이었고 저처럼 아이를 잃어 낙담하고 있을 엄마들도 있을 수 있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민우를 다시 요람에 내려놓고 몸을 숨긴 다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해당 주소지에 아동 인신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말이죠. 그리고 경찰이 찾아오기 전까지 두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존재를 모르는 두 사람은 각자의 일을 했고 약 20분 정도 흐른 뒤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고장난 초인종 때문에 집안에서 반응이 없자 문을 두들겼죠.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안에 사람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뭐야? 경찰? 경찰이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와? 혹시 아까 그 의뢰한다는 그 사람이 신고했거나 어디에 걸려서 경찰이 찾아온 거 아니야? 설마. 지금 나랑 어디서 만날지 약속 장소 정하고 있는데 그럴 일이 있나? 그냥 다른 일 때문에 왔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애들 차 안으로 옮겨놓고 있을게. 내가 마지막 애들까지 옮기면 그때 경찰한테 문 열어줘. 그 타이밍에 내가 차 몰고 애들 안전한 곳으로 옮길 테니까.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두 사람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 민우와 다른 아이들을 위해 제가 용기를 내야 했죠. 저는 숨죽여 숨어있던 커튼 뒤에서 뛰쳐나와 두 사람을 밀어 넘어뜨린 뒤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어 문 앞에 서 있던 경찰에게 제가 본 모습들을 설명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이 집 신고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안에서 아동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 집에서 똑똑히 다 봤다고요.
저기 거실에 있는 요람들 보이시죠? 저 요람 속 안에 전부 아이들이 있다고요. 저기에 제 아들도 있어요. 안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얼른 저 사람들 체포하세요. 저 사람들 뒷문으로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도망치려고 한다고요. 현관문을 뛰쳐나온 제가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짜고짜 말도 안 되는 일을 설명하자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도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밀어 넘어뜨렸던 인신매매범들도 마찬가지였죠. 뭐야? 저 미친년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저 년이 우리 집에 숨어 있다가 신고한 거야? 저 여자 숨어 있었던 거 몰랐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나저나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경찰한테 잡히기 전에 도망쳐야 한다고. 하지만 두 사람은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와 집안의 모습을 보게 된 경찰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두 사람을 먼저 제압했거든요. 두 사람을 제압하고 난 다음 집안을 확인하며 제가 한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된 경찰은 경찰서에 연락했고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죠. 그렇게 저는 안전한 상황에서 제 아들 민우를 다시 제 품에 안을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진술해야 하는 피해자이자 참고인이 되어 민호와 떨어져 있는 시간도 많았고 정신도 없었습니다만 더 이상 아이와 떨어지게 될 일도 걱정할 일도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인신매매범과 그 여자에 대한 형이 내려진 뒤 그 사건은 종결됐죠. 이후 형사분께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고 있던 사건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우선 어머님을 도와주고 있던 그 여자는 인신매매 브로커에게 아이를 넘기거나 입양을 원하는 가정과 연결을 시켜주는 짓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께 접근한 것도 제가 임신한 것을 알고 고의로 접근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어머님을 도와주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는 어머님께서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눈치채고 어머님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앞서 말했다시피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낮고 어설픈 거짓말에도 쉽게 믿는 경계성 지능장애인의 특징을 이용해 어머님께 거짓말로 겁을 주고 돈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갈취하는 방법도 다양했는데 전부 저와 아이들에 대한 위협들이었어요. 건강보조식품을 비싸게 사라고 권하며 이런 걸 먹어야 저와 아이들 건강에 좋다고 하거나 미신을 이용해 제 주위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했죠. 그땐 어머님께서 경계성 장애를 겪고 계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화가 났었어요. 그러다 나중엔 모두 저와 아이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니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께 신경을 더 썼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 어머님 탓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을 갔다가 경계성 지능장애라는 걸 알게 됐죠. 어머님께서 경계성 지능장애라는 걸 알고 난 뒤로는 제가 더 죄송했어요. 또 어머님께서 정말 대단해 보이셨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는 힘들었을 상황에도 그만큼 제 남편을 잘 키우시고 저와 아이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더 잘하기로 했어요. 저와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머님께서 이러한 일을 두 번 다신 겪지 않으시게 제가 옆에서 더 많이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집 식구들보다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다정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머님께서 저에게 제가 어머님께 잘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엄마와 할머니께 정말 잘하려고 해요. 올바르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저와 어머님은 매년 더 큰 기대와 행복을 느끼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전히 저를 끔찍이도 생각해 주시는 우리 어머님을 잘 모시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 가족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 그 사건에 있어서 저희 어머님의 행동을 비난하실 분들이 있을까 짧게 설명을 하자면, 어머님께서는 제가 덜 힘들었으면, 행복했으면 바라는 마음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그 생각과 믿음은 그 여자가 심어놓은 어설픈 거짓말 때문이지만, 경계성 지능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은 보통 사람과 달라 거짓말과 진실을 쉽게 판단할 수 없으세요. 특히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사람에겐 더더욱 쉽게 더 어설픈 거짓말에도 속게 되죠. 쉽게 생각하시려면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순수한 아이처럼 정말 제 행복만을 바라고 실수를 하셨던 거니 저에게, 저희 어머님에게 상처가 되는 말씀은 삼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를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안녕히 계세요.